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F1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팀입니다. 1950년 F1 챔피언십이 시작된 이래 단 1년도 거르지 않고 F1에 참가한 유일한 팀인 페라리는 대부분의 최다 기록 또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15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16회, 238번의 그랑프리 우승, 227번의 폴포지션이 그 대표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F1에서 가장 위대한 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2008년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차지한 이후 챔피언십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2020년에는 챔피언십 6위에 머물며 1980년 10위를 차지한 이후 40년 만에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차량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해 모터스포츠에 참여하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모터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슈퍼카를 생산 판매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레이싱을 향한 열정으로 운영되는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최근 성적과 무관하게 F1을 대표하는 팀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쿠데리아 페라리 F1 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2021년 시즌 전망과 관련한 9가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페라리의 시작. 오늘날 페라리 F1 팀은 같은 이탈리아 팀인 알파로메오 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빅팀이지만 지금의 위대한 페라리의 시작은 알파로메오에서 비롯됐습니다. 1924년부터 당시 이탈리아 최대 명문 레이싱팀인 알파로메오의 드라이버였던 엔초 페라리는 1929년 자신의 이름을 딴 레이싱팀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창설했습니다. 여기서 스쿠데리아란 경주마의 마국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입니다. 당시 엔초 페라리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레이싱팀 관리에만 몰두했었습니다. 이후 1933년 알파로메오는 적자를 이유로 레이싱팀의 운영을 페라리에게 하청주게 되었고 엔초 페라리는 이를 도약의 기회를 삼아 유럽의 여러 대회를 우승합니다. 한편 1939년 알파로메오는 페라리가 이렇게 레이스에서 지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자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흡수하며 알파 코르세라는 팀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던 불같은 성격의 엔초 페라리는 이를 반대했고 결국 알파로메오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파로메오를 뛰어넘는 페라리만의 레이싱카를 만들기로 합니다. 엔초 페라리는 고향인 모데나로 돌아가 오토 아비오 콘스트루시오니를 창립하여 차량을 제작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알파로메오가 4년간 페라리라는 이름으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43년 페라리는 자신의 작업장을 모데나에서 가까운 마라넬로로 옮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하기도 한 이곳은 이듬해 폭격을 맞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페라리의 성지로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F1팀 스쿠데리아 페라리도 이곳에 본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1947년에는 최초로 페라리 로고가 부착된 125S를 개발하였고 이듬해인 1948년 로마 그랑프리에서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역대 최다. 페라리는 1950년 F1이 공식 출범한 이래로 매년 빠지지 않고 그랑프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F1에 참가한 첫 해 그랑프리 우승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이듬해인 1951년 영국 그랑프리에서 마침내 첫 우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1952년 F1 레전드 알베르토 아스카리를 드라이버로 앉힌 페라리는 마침내 1950년과 1951년 2년 연속 챔피언을 달성했던 알파로메오를 꺾고 첫 번째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달성합니다. 이후 후안 엠마누엘 판지오, 마이크 호손, 필 힐, 존 설티스, 니키 라우다, 조디 섹터, 미하엘 슈마어, 키미 라이코넨이 페라리에서 드라이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챔피언이 되지는 못했지만 F1 레이싱 스피릿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질 빌르너브도 페라리에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은 1958년부터 F1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페라리는 16번의 컨스트럭터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세 번째, 페라리 버짓. F1팀은 FOM으로부터 매년 포상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F1팀의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F1에 가장 오래 참여한 페라리는 FOM으로부터 지급되는 특별 포상금, 일명 페라리 버짓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현재 F1이 있음에 페라리의 공헌을 인정하여 부여되는 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페라리 버짓이 전년도 챔피언팀에게 부여되는 상금보다 금액이 더 크고 이로 인해 매년 페라리가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와 무관하게 가장 많은 FOM 지급금을 받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페라리의 최근 성적은 많은 F1 팬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F1팀의 수익 구조와 관련한 영상은 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시청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티포시. 티포시란 페라리를 응원하는 열성적인 팬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특정 스포츠팀에 대한 응원을 티포라고 부르며 티포시는 사전적 의미로 팬을 의미합니다. 모터스포츠 초창기 시절부터
알파로메오, 마사라티 등 이탈리아 팀을 응원하던 팬들 덕분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티포시라는 개념은 1950년대 이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F1 팀으로 자리매김한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몬자 서킷의 포디움 세레모니는 페라리를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은 티포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라리는 열정적인 전 세계의 많은 티포시들의 응원을 받으며 F1 팬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하엘 슈마허. 70여 년의 긴 F1 역사 동안 무려 9명의 챔피언 드라이버를 배출한 페라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드라이버는 역시 F1의 황제 미하엘 슈마허입니다. 통산 7회 챔피언을 달성한 슈마허는 페라리 팀에서만 5번의 드라이버 타이틀을 따내고 72번의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1999년 그가 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당하여 당시 시즌의 절반에 가까운 6경기를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우승을 거두고 챔피언십을 추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의 업적 덕에 슈마허는 페라리에 오기 전 베네통 팀에서 이미 2번의 챔피언 타이틀과 무려 19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슈마허 하면 페라리의 붉은 레이싱 수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F1 드라이버의 로망. 페라리는 대부분의 F1 드라이버의 꿈의 팀입니다. 세대와 관계없이 많은 드라이버가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붉은 레이싱 수트를 입는 것에 대한 동경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장 빠른 차를 운영하는 팀에서 드라이빙하고 챔피언이 되는 것이 드라이버들의 조금 더 솔직한 바람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커리어에 한 번쯤은 앉고 싶은 페라리의 시트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최악의 2020년 시즌. 페라리는 작년 2020년 시즌 내내 페라리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8년 이래로 컨스트럭터 타이틀을 따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즌을 챔피언팀과 경쟁하며 적어도 포디움권 팀에 있던 팀인데 중위권 팀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라리 파워 유닛의 급격한 성능 하락입니다. 2019년 시즌 페라리는 라이벌 팀으로부터 지속적인 파워 유닛 규정 위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시즌 후반부에 샤를 르클레가 파워 유닛의 성능이 절대적인 고속 서킷 벨기에 스파와 이탈리아 몬자에서 압도적인 출력으로 연속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레드불의 감독 크리스천 호너는 FIA에 적극적으로 페라리의 차량을 검사해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FIA는 시즌 내내 지속된 의혹을 감안하여 페라리 차량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FIA와 페라리 간의 비공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시점부터 페라리 파워 유닛의 성능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이는 대체로 에어로다이나믹보다는 강력한 파워 유닛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던 페라리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바스티안 베텔의 부진입니다. 2020년 시즌 팀메이트 르클레가 98포인트로 8위에 오른 반면 베텔은 이보다 훨씬 낮은 33포인트만을 기록하며 시즌을 13위로 마무리하였고 이는 페라리의 부진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나이 기준 34세인 베텔의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최근 F1 트렌드를 보았을 때 아직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나이이기에 급격한 노쇠화가 왔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이는 결국 페라리 드라이버로서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최고의 F1 팀답게 페라리의 드라이버들이 페라리 수뇌부의 높은 기대 수준으로부터 받는 압박감은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티포시들 또한 인내력이 없고 직설적인 편이기 때문에 페라리 팀의 드라이버는 슬럼프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멘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베텔은 기술 규정 대폭 변경으로 차량 적응에 애를 먹던 2014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팀메이트보다 우위에 있었고 대체로 팀의 넘버원 드라이버로서 대우받던 베텔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서 2018년 해밀턴과의 챔피언십 경쟁에서 뒷심 부족으로 연달아 밀리며 그의 멘탈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2019년 23세의 F1의 2년차 신입 르클레에게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에서 뒤진 것은 분명 2020년에 임하는 그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르클레의 스파와 몬자에서 연속 우승은 페라리와 티포시들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이는 그의 페라리 팀 내 입지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이 약해진 차량 경쟁력이 더해져 시즌이 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진 듯 싶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페라리의 시즌은 최악이었고 2019년 규정 위반 의혹과 더불어 일부 팬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 처참한 시즌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전통 타파. 2021년 시즌에는 쿼드러플 챔피언 베텔을 에스턴 마틴으로 보내고 카를로스 사인츠를 르클레의 파트너로 영입하였습니다. 최근 30여 년간 페라리는 적어도 퍼스트 드라이버는 챔피언 타이틀이 있거나 그 수준에 준하는 검증된 드라이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팀 운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급하면서 챔피언 드라이버 2명을 운영하더라도 챔피언을 달성하지 못했던 수년간의 실패 경험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만큼 페라리는 이제 막 F1 커리어 네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25세 모나코 출신 드라이버 샤를 르클레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19년 말에 체결한 2024년까지의 그의 장기 계약과 기본 계약만 약 122억 원에 달하는 그의 연봉이 이를 증명하는 듯 싶습니다. 2018년 알파로메오 팀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르클레는 2년차 시즌인 2019년 페라리에 전격 영입되었고 그해 2번의 우승을 포함한 10번의 포디움에 올랐으며 시즌 최다인 7번의 폴 포지션을 달성하며 적응 기간 필요 없이 빠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입 당시 팀메이트 베텔을 서포트하며 성장하는 페라리의 미래로 기대됐던 그는 2020년 시즌 쿼드러플 챔피언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25세라는 어린 나이와 올 시즌이 겨우 네 번째 시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과 함께 현재 F1을 대표하는 젊은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영입된 스페인의 드라이버 칼로스 사인츠의 경우 올해 28세이며 2015년 토로로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였고 르노와 맥라렌을 거치며 꾸준하게 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직 우승 경험은 없고 F1 7년차를 맡고 있는 현재까지 122번 레이스 스타트하여 단 2번의 포디움만 기록했지만 그가 뛰던 팀들은 당시 중위권 팀의 수준이었고 그러는 와중에도 데뷔 경기 포인트 피니쉬를 포함하여 꾸준하게 포인트권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드라이버는 드라이빙 실력 외에도 각기 다른 매력의 출중한 외모로 스타성도 겸비하였으며 이는 페라리 운영에 득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드라이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향후 별도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9번째 2021년 시즌 2021년 예정된 23개 그랑프리 중 3개가 치러진 현재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페라리는 맥라렌과 함께 중상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두권인 메르세데스와 레드불과의 경쟁력의 차이는 유의미해 보이며 그랑프리에 비나 사고와 같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우승을 노리기에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의 상황에 따라 간간히 포디움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두 명의 드라이버 중 지금으로선 르클레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만 사인츠가 단 3경기 만에 이미 팀과 차량에 많이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페라리의 넘버 1, 2 드라이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듯하며 시즌 중반까지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았을 때 페라리에서 넘버 2 드라이버가 된다는 것은 다른 팀의 넘버 2 드라이버보다 많은 희생이 필요하므로 2021년 시즌 사인츠가 경기에 임하는 각오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페라리에서 먼저 가치를 입증한 르클레와 F1 경력이 더 많고 여러 차례 이적으로 새 팀의 적응력이 좋은 사인츠의 팀 내 넘버 1, 2 드라이버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페라리가 얼마나 부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즌 중 우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키미TV에서 준비한 스쿠데리아 페라리와 관련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